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신교 전례 이전의 기독교와의 접촉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접촉한 서양인은 대다수 가톨릭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네덜란드는 본격적으로 대항해에 나서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깔뱅파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된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네덜란드는요 어떤 국가냐 그러면 바로 칼빈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들은요 이 깔뱅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들이 독립된 후에 이 스페인의 그 펠리페 2세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들은 본격적으로 대항해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도요 이 화란에서 온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최초의 칼빈주의자와 접촉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대가 바로 1627년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 즉 박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어디에 정착했냐 그러면은 경주 앞바다에 그 상륙한 후에 물을 구하기 위해서 조선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정은 서양인과의 교제가 일체 차단되어 있어서 그러한 시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경주 앞바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상당히 신기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박연으로 더 잘 알려진 벨테브레는 화란의 리프 지방 사람으로서 1626년 홀란디아호에 승선하여 본국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627년 무역선 우베르케르크호에 올라 일본으로 교육차 항해하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일행 세 사람과 함께 경주 앞바다에 표착하고 말았었던 것이죠. 박예는 같은 동양 출신인 디렉 헤리스베르스와 암스테르담 출신인 피테르츠와 함께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단정을 타고 육지에 상륙했다가 그곳 주민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정재륜의 한거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 이 당시 그 정재륜의 한거말록이 있는 것이었었어요. 예, 박연은 남만국 사람이다. 승정무진년에 우리나라에 표도하였다. 또 말하기를 본국에 있을 때 고려인은 인육을 먹는다고 들었다. 그들이 표도하였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는데 군졸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와서 살피자 배 가운데 사람들이 이 불은 우리를 구워 먹기 위해 집힌 것이라고 하면서 울었으니 곡성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비로소 그들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는데 대개 남만의 풍속에서는 밤에 다닐 때는 모두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재료는 누구냐 그러면은요. 당시에 보면은 숙종공주의 남편이었어요. 이 숙종공주는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조선의 효정 있죠. 소현세자의 동생, 즉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소현세자가 독살당하잖아요.
예, 조사에 의해서 독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천안, 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이 복림대군이 효정입니다. 이 효정의 다섯째 딸과 딸이 누구냐 그러면 숙종공주예요. 이 사람과 함께 이 정제련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이 숙종공주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정제련은 사람은요. 이 효정한테 가서 좀 재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즉 다시 두 번 장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은요. 이 대신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구냐면은요. 이 당시에 이 숙종과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러는데 이 박연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어디예요? 이 노르트 홀란트입니다. 이 노르트 홀란트가 어디냐 그러면은요. 바로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에 네덜란드 이 지도가 여기가 네덜란드라고 하면은 이쪽인데 해안가에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영국입니다. 이쪽을 우리가 노르트 홀란트라 그러고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노르트 홀란트의 사진입니다. 예. 자, 그러는데 다시 본론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본 것은요. 이 벨테르브라는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겁에 질려서 야, 이 조선인들은 즉 그러죠. 고려인들 잘못된 소문을 들었는데 얘네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불을 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야 이제 우리들을 구워 먹을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요 정제륜의 한거말록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김양선은요 이 벨테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벨테브레는 번번이 선악 화복의 이치를 말하였고 하늘이 갚는다고 말하였으니 종교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테브레를 가리켜서 유유도자라고 말하였으니 그가 종교를 가졌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일 것이었을 거고 그리고 화란이 신교국이었으니만큼 기독교 신자였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시에는요, 이 화란은요, 개신교 국가였어요. 이 개신교 국가들 중에서도요, 칼빈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가 왕성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벨테브레, 이 박연이 하는 말은요, 상당히 하늘이 갚는다. 또 유유도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말하기 힘든 그런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틀림없다. 김양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박연의 위인과 풍처에 관해서는 정재련이 한거말록과 승영의 연경제정집에 연은 신장 체반하고 눈은 푸르고 얼굴은 희며 누런 수염이 백 가지 드리워서 보는 사람이 모두 이상히 여겼다라고 했고
또 박연은 심한 겨울 추위에도 속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체가 장대하고 위인이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이후 4, 5년간 부산 외관에 억류되어 있다가 서울로 압송된 박연 일행은 계속해서 인조에게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또 인조 대왕을 접견하고 하면서 다시 간청했지만은 왕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은요, 다시 그 서양인들은 자국으로 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박연 일행은 군에 예속되어서 병자 호란에도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병자 호란에 참가하고서 다시 와서는요, 또 만나고서 어땠냐 그러면은요, 제발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가 방안해낸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요, 조선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여자와 결혼하고서는요, 이 박연이라는 사람은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조선에 이미 처자식이 있고 정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는 훈련대장 부인의 휘하에서 항외군의 영솔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항외군은 그 뭐예요?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었던 일본군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3위는 난파된 지 10년 만에, 또한 조선 군인이 된 지 5년 만에 조선을 위한 영예의 출전 용사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박연은 지휘관의 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동료 2위는 일개 사졸이었으므로 적진에서 분전하다가 그냥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박연 혼자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벨테브레는 인조로부터 박연이라는 이름도 하사받고 조선 여인과 결혼도 하여서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지금도 있다 그러죠. 물론 박연이 그리스도교인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당시 네덜란드가 대다수 국민이 신교였고 칼빈주의자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프랑스의 위그너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많이 이주한 상태였었습니다. 그의 언행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는 개신교도가 아니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하멜의 제주도 표착입니다. 박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6년, 박연은 조선에 적응하여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 임금으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은 후 조선 여인과 결혼해서 살면서 한편으로는 배의 난파로 조선에 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효정 4년 1653년 그는 조선에 표류한 하멜 일행의 통역관으로 급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때 박연의 나이가 58세였었어요. 그 어느 날 있는데 밤 늦게 조선의 관리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이 후다닥 이 박연에게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이 박연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화란 이스트 인디아 회사 소속의, 즉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 소속의 네덜란드인 하멜이 1653년 동아시아와의 교역을 위해서 대만을 출발해서 일본 나가사키 항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네덜란드 무역선 스페로의 호크입니다.
그해 6월 1일 자바이 수도 바타비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동인도 회사 총독의 지시에 따라 대만으로 항해를 계속해 7월 16일 대만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임무를 마친 후 스페로 호우크는 2주 후인 7월 30일 일본 나가사키 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이 핸드릭 하멜의 동상인데요. 지금 화란의 호르놈에 있는 그 하멜의 동상입니다. 지금 이것은요. 뭡니까? 하멜이 지었던 하멜 표류기죠. 예. 그 당시에 벨테브레와 옷을 부여잡고 우는 하멜인데요. 이때 그 벨테브레가 갔는데요. 이 생김새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언어라는 것은요. 이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으면요.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연두요. 분명히 화란 사람이었지만은 하멜이 화란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분명히 이 화란하긴 화려한데 말이 입안에서만 머물고 말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날 며칠 이야기하다가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감각이 살아나다 보니까요. 서로 부여잡고 동양 사람임을 알고 서로 부여잡고 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벨테브레와 옷을 부여잡고 우는 하멜의 모습이죠. 이것이 벨테브레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은 지금 하멜이 탔던 스페로 호우크 선이에요. 모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폭풍을 만나 고생하다가 8월 15일 겨우 제주도 앞 화순포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화순포가 제주도 남쪽에 있는 지금 뭐예요? 해수욕장이죠. 그런데 배가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순간 배가 파괴되면서 선창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익사를 합니다. 갑판 위에 있던 몇 사람은 바다로 뛰어내렸고 남은 사람은 물결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승원 64명 중 선장 에그베르트를 포함한 28명이 익사하고 36명이 가까스로 물에 올라 제주도 화순포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이 제주 감명에 앞서는데 제주 목사 이원준의 신문을 받았는데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제주 목사 이원준은 급히 조정에 장계를 올려 박연을 문정관로 보내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 동양 사람임을 알아보게 됐었던 것이죠. 이 당시 만났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재륜의 한거말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 권극증과 판관 노정을 시켜 군사를 건드리고 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남은 자는 38명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배 안에는 약재와 녹비 따위 물건이 많이 실었는데 목향 94포, 용내 사항, 녹비 27,000령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중작하고요. 외어를 아는 자를 시켜 묻기를 너희는 서양의 길리치탄이냐 하니 다들 야야라고 하였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라고 하고 본도를 가리켜 물으니 오질도라고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은요. 일본으로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을 통해 자신의 조국 화련으로 가기를 소원했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에 있던 도중에요. 서울로 호송 도중 몇 명은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훈련도감에 편입되었는데 이들이 탈출을 꾀했다는 이유로 전라병영에 강진에 유배되어 있다가 그리고 1666년 현종 7년 9월 하멜과 일행 8명이 야음을 타 선박으로 탈출하여 장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즉 일본에 도착하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있는 네덜란드 상관의 주선으로 1668년 7월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을 그린 표류기와 조선의 문화, 정치, 군사, 종교 등을 그린 조선왕국기를 출판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왜곡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멜은 조선의 국왕을 절대군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멜은 비록 청나라 왕제가 자신보다 높다고 인정할지라도 조선 국왕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왕은 주요 대신들을 매일 소집하여 조례를 연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어떠한 것도 강요할 수 없으며 조언을 하기 전에 왕이 한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조선 사람들은 매우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동시에 조선 사람들은요, 너무 단순하고 쉽게 속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표현도 있지만 거짓말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하멜은요, 자신의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안 돌려 보내주니까요, 조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나중에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해서요, 이 하멜 표류기라는 것은 뭐냐? 그가 책으로 기록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에다가 자기가 겪었었던 일, 표류한 거를 갖다가 일기로 남겨서 그거를 관련 서류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극적인 표현, 즉 무엇입니까? 이 조선인들은 보니까 도둑놈들이 많어. 그리고요, 거짓말 너무 잘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지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 출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극적이야지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 이러한 자극적인 문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또 반면에 이들은 조선인들은 좀 순진해서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멜이 조선에서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한 기억이 있거나 혹은 자신을 억류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멜 표류기는 조선을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닌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바지롤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지롤과 맥스웰의 내향인데요. 하멜과 같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전 세계에 소개케 하는데 공헌한 인물은 바로 영국 해군 머리 맥스웰과 바지롤이었습니다. 이 영국은 동양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1793년과 1816년 중국에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순조 16년 1816년 맥스웰을 선장으로 한 순양함 알세스트호와 리라오 두 함선을 파송해 조선의 서해안에 와서 해도를 측량하고 조선에 대한 일련의 정세를 연구하려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때에 예리한 관찰력과 필재가 뛰어난 외과의사 군의관 맥레오드가 맥스웰이 이끄는 알세스트호에 탑승하였습니다. 조선 서해안 해도 작성에 임무를 띈 맥스웰 함정의 프리게이트함 알세스트와 바지롤의 브리그함 리라오는 1816년 8월 29일 위해 위를 출발해 9월 1일 동틀역 조선의 육지가 보이는 곳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지금의 충청도 서촌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 바지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바지롤의 저서에 등장하는 이 조선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지롤이고요. 이 조선의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맥스웰 함정이고요. 이때 전해진 것이요. 이들은 조선에 와서 하면서 성경책을 증거합니다. 이들이 9월 4일 비만이라는 갈곳 아래 정박하였는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충남 서천 그겁니다. 바지롤은 문정을 위해 생산한 검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전했죠. 조대복은 성경을 받을 때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이 1627년 이걸 에딘버러판 대형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들 일행은 조선 땅에 선교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측량 및 탐사를 위해 온 것이지만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조선 땅에서 성경을 전달한 것은 한국교회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것으로 해서 다시 돌아갔지만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래된 것이다. 바로 그 기념관이 어디냐? 바로 충남 서천의 성경 전래지 기념관입니다. 이 4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신교 접촉 이전에 그리스도교와의 접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